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필요경비 아닙니다. 총수익 금액, 내 수입에 관련되는 경비예요.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이거를 법에다가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쭉 드러났거든요. 근데 되는 거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거 위주로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거의 사업과 관련된 게 맞다 그러면 거의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 안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 법에 있는 조문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5월 달에 신고하고 계산하는 게 소득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옛날에 주민세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시군구청에서 지금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자기네가 또 신고를 따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오히려 해서 좀 불편해지긴 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에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서 와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다 통보되고 끝이었어요. 당연히 그냥 10% 그거의 10분의 1만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고를 다 이중으로 해야 돼요. 홈택스에서도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화면으로 가서 이걸로 해서 보내겠습니까 해서 한 번 더 눌러주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요거는 경비로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거 인정해주면 이상해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수입이 1억이고 경비가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에서 세금 계산을 했어요. 세금이 얼마가 나왔어요.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경비로 인정해주면 아까 9천만 원이 필요경비라고 그랬는데 내가 세금이 또 100만 원이 들어갔네? 그러면 다시 또 얹어야 되죠. 그럼 계속 바뀌잖아요. 안 끝나요. 그래서 이건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모든 세금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임대를 하는데 그 상가 임대 관련해 가지고 재산세가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좀 아주 뭐 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 뭐도 나와요. 이제 종부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 지금 해주시는 거는 제가 수업 이따가 끝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나가야 돼서 제가 50분에 종료를 할 건데 그 이후에 질문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 벌금, 과료. 이 과료는 이제 뭐 과태료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형법상 그 형벌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벌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랑 과태료. 이건 왜 안 해주냐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때려 맞은 벌금이나 과태료인데 그거를 소득세 계산하는 필요경비나 이거는 이치상 맞지 않다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이거 우리 세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 강제 징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체납 처분하고 절차를 밟으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또 자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이 줄어든다? 이것도 안 된다. 이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 가사는 말 그대로 우리 집 제 그거 사업과 관련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뭐 하다못해 뭐 제가 뭐 골프채를 하나 샀다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을 끊었다 뭐 수영장을 뭐 등록을 했다 그건 사업과 관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상가 얘기하다 보니까 상가 얘기 계속 할게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형으로 해서 제가 상가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한 10억짜리 받았어요. 그러면 10억이고 세금 계산서 1억 더 부담해서 제가 산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이전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환급을 다 받아요. 왜? 10억에다가 부가세 10%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살려고 산 거면 안 돼요. 근데 임대 사업을 할 거라는 전제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10억에 1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매입이 더 많은 거에서 환급이 나가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받을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받고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시면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신고 납부는 사업자인 제가 임대사업자인 제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담은 우리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트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부가세 다 포함된 금액으로 사시는 거예요. 돈은 내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신고하는 거는 그 사업자가 했을 뿐이에요. 그런 경우인데 이게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10억에 1억짜리 받아오니까 환급은 한 번에 해주던데 소득세 계산할 때도 이거 한 번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래 쓰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을 균등하게 가게 돼 있어요. 첫 해 샀을 때 이만큼 이게 아니고 균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정액법, 정률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생산량 비례법 뭐 기타 등등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아무튼 룰이 있어요. 보통은 뭐 내용 연수 5년, 그러니까 5년간 쓸 거다 그러면 20%씩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해주는 거고 이거를 몰라서 첫 해에 다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80%는 올해는 인정 안 해주고 내년에 또 20%, 또 그 다음 연도에 20%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자산의 평가차손이 있어요. 회계에서는 우리 IFRS라 그래서 한국 최대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상장 기업들은 뭐 다 쓰는데 회계는 평가를 되게 좋아해요. 평가증 높여주는 거, 평가감 내려주는 거. 우리 세법은 평가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평가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지금 뭐 부동산 얘기 나오시니까 계속 부동산 얘기 할게요. 10억짜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서 시세가 한 20억이 됐어요. 근데 난 안 팔았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난 이걸 팔 생각이 없어요. 계속 갈 건데 10억짜리인데 20억으로 평가가 됐다 해서 이거를 갑자기 20억이 되면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10억이 늘었으니까 세금 내. 그럼 내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주변 시세가 주변에 무슨 큰 사고가 나거나 하면서 이게 시세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5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 5억 손해봤으니까 나 이거 세금 줄여줘.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면 안 되고, 그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실제로 처분을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주세. 요건 뭐냐면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 주세는 아시죠? 맥주, 소주 아시죠? 요거 있잖아요. 맥주, 소주 할 때 그 개별 소비세 주세도 최종적으로는 제가 술을 사 먹은 소주를 산 맥주를 산 제가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세금은 그걸 모아서 누가 내냐면 주류 회사가 내요. 제조 회사가 내는 건데 이걸 판 다음에 신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출할 때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 대표적인 거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공장 내에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반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를 해요. 개별 소비세 해서 분기당 한 번씩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개인은 이걸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주세가 들어오죠, 주세. 왜냐면 우리 수제 맥주 브루어리드 그거 하면서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출만 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판매가 최종 판매 주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만 비용 납부했을 그 당시에 바로 해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실제 판매되면 그때 해주겠다.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판매하지 아니 반출하고 판매가 다르냐? 이게 좀 달라요. 왜냐면 반출은 내가 제조 공장에서 꺼내서 어디 저장하는 데만 가도 이거는 신고해야 돼요. 왜? 제조장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판매는 그 저장 창고나 아니면 하치장이라고 해서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거가 판매가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부가세도 내고 할 건데 주세는 공장에서 나가면 바로 신고해야 돼요. 자동차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건 뭐냐면 제가 물건 판 거 말고 사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올 때 제가 뭐 1,000만 원치 사오면 부가세 100만 원 붙여가지고 세금 계산서는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 비용은 아니에요. 부가세 할 때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다 돼요. 그거 다 되는데 소득세법에서 그거를 또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게 돼버려요. 부가세 때 매입세 공제 해줬는데 소득세법이 또 해준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주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이쪽이 더 중요해요.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이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제외한대요. 뭐에서 제외하는 거냐?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인정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부가세법도 좀 아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는 추가로 해줄 수 없다는 얘기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하면서 들어간 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안 해줬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해주겠다. 이런 경우예요.
나름 합리적이에요. 세법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랫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런 게 있고, 요 비슷한 거죠, 있죠. 의무의 불이행, 금지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이거는 제재하려고 했는데 세금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해줘버리면 소득세율만큼 그 제재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위에 벌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요트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주유소를 하는데, 아이언맨, 이런 프라모델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실측 사이즈, 그러니까 저만큼, 제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저 정도 되는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정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천 몇백만 원 해요.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직접 구업무와 관련이 없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안 돼요. 근데 고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되면서 어쩌다 보니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출증명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지출증명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다 띄울게요, 그냥. 자, 지출증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됩니다. 직불카드 안 되나요? 됩니다. 체크카드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발행 신용카드도 됩니다. 김영식 선불카드도 됩니다. 김영식입니다. 무기명 말고 기프트 카드 말고 기프트 카드도 등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불전자 지급수당, 전자화폐 다 됩니다. 이거가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인정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그쪽에서 매출이 확인이 되는 것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쪽에서는 비용이 인정해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딱 봤을 때 상대방 매출이 확인된다 정도 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도 마찬가지. 그걸 영수증을 딱 가져오시면 제 번호도 나오지만 매출한 사람의 사업자 번호나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출 증명을 보관을 해야 돼요. 몇 년? 5년. 원칙 5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요경비 계상할 때 이런 증명 서류는 5년간 보관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지출 증명이라고 제가 다 고쳐놓긴 했는데 세무서 직원들, 국세청 직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증빙 많이 하거든요. 지출 증빙이라고. 전에 용어가 증빙이었고 바뀌었어요. 바뀐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도 얘기하다 보면 증빙해요. 왜냐면 이렇게 입에 탁 붙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겁니다. 지출증명이라고도 하는데 지출증빙, 적격증빙이 있어요. 증빙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5년인데 원칙 5년인데 단 요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증명서를 공제받은 과세기간 다음 년도 5월 30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만 되다가 한 7년 동안 마이너스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될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되다가 8년째부터 대박이 난 거예요. 해서 이익이 쭉쭉쭉 나요. 근데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건 맞는데 과거에 내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게 과거에는 거꾸로 과거 5년 것만 해주다가 2009년까지는 과거 5년, 그 다음에 2008년까지였나? 그리고 2009년부터 19년까지인가는 10년, 과거 10년, 2020년도부터인가는 과거 15년. 평생은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늘긴 늘었는데 평생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결손금인데 2월 됐다라고 해서 2월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는 매해 1,000만 원씩 계속 마이너스 났어요. 그럼 7천만 원이 과거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제가 소득 금액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거에 났던 7천만 원 있죠. 이게 15년 아니면 뭐 10년 이내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올해 이익 1억 난 거 맞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1,000만 원씩 해서 7년 동안 7천만 원 2월 결손금이 있다. 빼겠다.
빼세요.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에서 7천을 뺀 3천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이게 맞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5년,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안 맞는 약간 이렇게 그 어긋나 버린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출증명 수치 보관 기간하고 어긋나 버렸어요. 이게 5년만 보관하게 돼 있는데 10년 전 거, 15년 전 거. 왜냐면 맞아요. 맞을 건데 저희가 그걸 무조건 다 인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지출 보관 기간을 일률적으로 다 10년, 15년으로 하면 이게 납세자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지금이야 다 전자문서화 해가지고 보관하시지만 종이로 된 거를 이거를 막 10년, 15년 보관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이렇게 하자. 2월 결손금 공제 받으면 그 공제받은 연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만 1년만 더 보관하는 걸로 하자. 최소한 왜냐면 신고 내용 확인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더라도 2월 결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금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고하고 1년 동안은 세무서 직원이 확인할 수 있게 준비는 해놓게 하자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되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지출 증거 자료는 보건 의무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현금영수증 받은 거 따로 이렇게 철해 놓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홈택스 들어가서 본인 인증만 되면 바로 확인도 되고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이건 별게 아니고요. 신용카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카드사별로 이건 사업용입니다라고 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인증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걸로 해서 카드를 등록하시면 그 정보가 카드사에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으로 보내줘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놓치시는 게 뭐가 놓치시는 게 있냐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보가 끊깁니다. A카드를 쓰다가 유효기간이 뭐 올해 8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재발급 하죠. 근데 번호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바뀐 거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카드 유효기간 다 돼서 바꾸라 그러네. 그러면 새 카드 오면 사용자 등록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홈택스 들어가셔서 다시 하셔야 돼요. 왕왕 오셔가지고 왜 여기까지밖에 없어 막 그러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주냐 그게 아니고 그건 또 다시 이제 카드사 전화하셔가지고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또 하시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등록을 하면 따로 뽑아 놓으실 필요는 없다.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에도 이걸 다 뽑고 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자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도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전자계산서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물을 뽑아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격 증빙을 수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게 포인트인데 요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는 적격 증빙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고,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건데, 그럼 나머지는 다 인정해 줄 건데,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해주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납세자도 힘들기 때문에 요거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넣는 거예요. 요러한 거는 적격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왜냐면 이런 것까지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가짜로 만들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쪽에서 경비면 한쪽에서 수입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수입 신고하는 쪽에서 이거 뭐 신고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공급받은 재화, 제가 뭘 사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3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거는 따로 안 받더라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뭘 확인하죠, 저희가. 뭐 하신 겁니까? 뭐 관련인가 합니다. 근데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귀찮아서라도 그냥 다 받아서 오시긴 해요. 아무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세법 제61조는 뭐냐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이고 직전 연도 2,4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예요. 안 하면 가산세를 저희가 부과를 해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는 죄송합니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감행을 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약간 그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제도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신용카드는 사실 보세요. 제 신용이라는 게 누구 신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사가 저를 대신해서 신용을 제공해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제가 사면 한 달 있다가 100만 원을 제 돈을 100만 원을 카드사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 한 달간의 신용을 카드사가 대신 져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돈은 제가 그 카드를 사용한 제가 카드사에다 돈을 줘야 할 판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맞아요. 외국은 서양 뭐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 쪽은 다 이렇게 해요. 카드 쓰는 사람이 수수료 제가 100만 원 쓰면 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 102만 원 아니면 101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카드 도입할 때 이거를 누구한테 했냐면 카드사가 아니라 그 저 사업자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끊으면 그 사장님들한테는 2일이나 3일 후에 결제 금액에서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가면 한 97만 원 아니면 98만 몇천 원 이렇게 들어요. 카드 수수료가 나오고. 그렇게 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너무 괘씸한 거 아니냐? 그 사업자들이 너무 뭐 힘든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완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업자를 해주는 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중에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 부분만큼에 대해서 그 금액 그대로 다 공제해줘요. 부가세 납부하는 거에서 해준 게 있어요. 그런 보완하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감행을 시킬 수는 없다.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안 하면 저희가 가산세도 다 매겨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매출에 대해서는 누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국세청도 뭐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쪽은 금감원이나 금감위 쪽 있잖아요.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실수하면 몇 명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더라도 걔네가 그걸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걸 뭐 따로 뭐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세금 계산 대상은 아니네요. 아무튼 뭐 계산서나 이런 거를 굳이 안 하더라도 내역을 확인이 되면 은행 도장 찍히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세청에다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 온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죠. 왜? 돈을 보냈을 거잖아요. 외화를 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달라 그래요. 컨트랙트, 그러니까 저 계약서랑 견적서, 하다못해 견적서랑 그다음 외화 송금한 내역이랑 뭘 받았는지 그런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적격 증명은 아까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더라도. 그다음에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농어민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뭐 현금 영수증 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농어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농민 같은 경우는 식량작물, 그러니까 벼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기타 식량작물 내지 농작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금액으로 10억까지는 어차피 소득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세금 신고할 이유도 없고 세금도 안 낼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산 게 맞는지 확인은 합니다. 돈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식당 가시는데 뭐 진부령 지나면서 그쪽 배추가 워낙 많이 좋아가지고 5톤 사왔대요. 뭐 말이 되냐? 그러면 이체 뭐 현금 다 줬대요. 그러면 배달 어떻게 했는지랑 누구한테 샀는지랑 확인 다 해라. 안 하면 우리는 부인한다.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주의하실 거 하나. 농어민 중에 이건 반대 입장인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농어민인데 농어민까지는 좋았어요.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 과세 안 되는 거에 제외예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귤 농원이나 아니면 뭐 한라봉, 천혜향, 뭐 레드향 이런 거 하잖아요. 농사 짓는데 이게 하다가 이걸 판매를 좀 전문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하고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셨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니 나 농민이고 내가 농민이 이거 농작물 파는 거는 뭐 얼마까지는 과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데 판매장 설치하고 하면 당신은 농산물 소매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적격증명 받아야 되겠죠. 뭐 선물이나 뭐 접대용으로 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분들은 근데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자기네가 이제 수익 사업이라 그래서 그 부가세나 이런 게 한 경우에는 다 끊어줘요. 안 해주진 않는데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뭐냐면 영리법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 구성원들한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걸 저희 영리 비영리는 세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당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고 비영리 법인은 수익이 발생해서 그거를 분배할 수 없고 그 원래 자기네가 하기로 한 사업에 계속 써야 되는 게 비영리 법인이에요. 근데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예를 뭐 자선법 자선한다 아니면은 뭐 예술 뭐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돈을 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거 관련된 거에 쓰면 상관이 없죠. 학교법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제가 지금 두 학교 하면 뭐 느낌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우유. 학교법인은 주 목적이 뭐예요? 교육 사업이에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아요. 그럼 그 받은 돈으로 뭐 해요? 학교 교육 운영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건물이 남아서 아니면 땅이 좀 남아서 아니면 주차 공간이 남아서 아니면 연세나 아니면 건국처럼 우유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거기도 우유를 왜 했냐면 땅이 있는데 목장 용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는 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세금 다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원래 고유 목적 사업인 교육 사업 쪽에다 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좀 깊게 들어갔어요. 일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영리 법인이 재화나 용역 우리가 뭐 등록금이다. 뭐 이런 거 하면 그것도 용역을 받은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말고 뭐 이제 뭐 그 전문 교육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받아도 인정되는데 뭐 연세 우유에서 내가 뭐 베이커리를 하는데 우유를 꼭 난 거기 우유만 써야 되겠다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도 아까 프리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분들 같은 경우 3.3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뭐가 쉽지 않냐면 원천징수는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를 이것도 고용이죠, 사실. 이제 단기로 해서 와서 뭐 며칠 일주일간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조건을 했다 그러면 얼마 주기로 하고 3.3% 띄고 주고 세무서에다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 그 3.4% 띈 거 납부하고 내년에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더 복잡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격증명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요. 왜? 세금 신고 다 됐잖아요. 누구 소득인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없어도 그거는 추가로 받으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기타 기획 재정 불용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쭉 있어요. 자, 요거는 앞에 거를 그림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거래건당 3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읍면지역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 미감해. 근데 이제 그 사진은 조금 좀 잘못 나왔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들 좌판 파는 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찾다 없어가지고 한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시골에 해서 이제 담배 가게, 구멍가게 요런 건데 요새는 시골 담배 가게 거의 없어요. 다 편의점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용카드 미가맹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새 다 카드잖아요. 현금 안 들고 다니셔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될 정도고. 그다음에 국내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용역받는 경우. 요거 지금 하우스 안에서 파시니까. 근데 판매장으로 해서 컨테이너해서 이쁘게 해서 판매장으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유니세프로 해놨네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유를 보면, 유형에 보면 3만 원 이형은 워낙 소액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겠다 이거고, 두 번째는 거래 상대방 2번에서 4번. 요 분들은 2번하고 4번은 어차피 세금 부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세금 부과는 국내 이제 국세청에다 세금 부과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3번 소득 파악 불필요 5번 6번은 뭐냐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면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소득세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내거든요. 국가지방자치는 법인세가 비과세예요. 부가세는 내요. 부가세는 똑같이 내는데 그래서 굳이 이거를 따로 파악할 필요 없고 누락 안 해요. 누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까지 귀찮게 더 받아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그림은 없지만 원천징수 사업소득 지급 후 지급명세 제출.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세무서에 와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뭐 걔한테 그 사람한테 야 영수증 하나 써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는 다 읽어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소칙은 뭐냐면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9번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은 앞에랑 대동소이해요. 거래 상대방이 신고를 누락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9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송금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송금명세서. 송금명세서면 뭐겠어요? 계좌이체를 하고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적었을 경우에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적격 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누구고, 그러니까 실명은 알아야 되겠죠. 사업자면 사업자 번호 알아야 되고, 개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 주민번호를 알아야 돼요. 플러스 계좌이체하고 그 거래 상대방 계좌번호가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해주겠다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 가 보시면 부가세법 61조 뭐냐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 중에 지금은 좀 약간 달라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간이과세자가 있긴 한데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하려면 일반 과세자로 해서 세무서 가서 그걸 신청을 해서 바꾼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하는데 조그맣게 카페를 하는데 우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간이과세자래요. 세금계산서 제가 달라고 얘기했어요. 부가세 내가 추가로 낼 테니까 부담할 테니까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나중에 저 세무서에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할 거니까 이걸 뭐 추가로 누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더 준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거고 우리 건물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그 부가세를 가지고 세무서 가서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적격 증빙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비용이 들어간 건 맞잖아요. 임차료 들어갔죠.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빌리는 쪽에서는 임차료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송금 명세서 기재하면 인정해 줄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쭉 있어요. 쭉. 요런,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다. 사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있는데, 요것도 약간 옛날이에요. 왜냐면 요새 중개사님들은 간이과세인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세금 계산서 아니더라도 현금 영수증 다 해주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결제도 거부 잘 안 하세요. 왜냐면 거부해봤자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해버리면 또 그게 더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아이고 이거는 당연히 해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다 해주세요. 근데 이건 옛날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요런 게 있는데 6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택시, 항공기 뭐 이런 거 있어요. 택시, 그다음에 항공기는 항공사 이제 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서 인수해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매출 누락은 안 해요. 이게 세금을 줄이려는 욕구는 있는데 그 회사도 매출을 줄일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기록에 다 남고 하기 때문에 뭐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직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매출 누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문제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해서 뭐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보실 거는 6번 송금 명세서 모든 거에 대해서 해드리는 건 아니고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시행규칙에 나왔던 건데 계좌 이체를 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줬다 안 됩니다. 계좌 이체를 하고 송금 명세서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적격 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적격증명을 다 받으시긴 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거 절차. 그러니까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뭐 준비해야 되냐라고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법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했는데로는 안 돼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는 특정은 하셔야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필요 경비, 저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면 그 누군가의 수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뭐 누군지를 모르겠다? 갑돌이인데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취 대상 거래는 뭐 이렇게 있어요. 구분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경비등 송금 명세서 해서 저예요, 저. 제가 제주실업을 운영하는 김성실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하면 다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는 거고 신용카드 가맹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되면 그분의 상호 또는 인적사항이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계좌로 갔는지 며칠 날 얼마 했다.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 이체 내역 사본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자료 파생 주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희 내부 직원들 강의할 때 썼던 화면이라서 장표라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실명이 확인이 돼야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됐는지 확인할 거고요. 소득세도 됐는지 확인할 거고요. 원래 경비등 송금 명세서 이게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가산세 대상인지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쪽의 비용으로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수입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쌍으로 맞추는 한쪽만 인정해 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 시간이 약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50분 이후에는 뭐 자유롭게 뭐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영수증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아니고요. 신용카드 영수증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아니에요. 그거 이외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 옛날 뭐 종이로 쓰는 그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명 받아야 되죠. 3만 원 제가 아까 이하는 안 받아도 인정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명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정규증명 외에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그런 정규증명을 못 해주겠다. 아니면 우리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그걸 다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냐?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분으로서 거래 증명서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앞에 예외 사유 제가 쭉 했잖아요. 그 적격 증명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막 했잖아요. 국가기관 뭐 비영리 법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규 증명 안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예요. 필요 경비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세금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 증명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그냥 해주진 않겠죠? 해주고 가산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작성도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쓰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소규모 사업자, 뭐 직전년도 수익금액 4,800 미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추계되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장부 쓰지 못해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는 추계 방법에서 하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더라도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이거 매입, 인건비 임차료 요거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건 인정 안 해줘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증빙수취 의무가 의무자가 아니고 의무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자가 났네요. 요거. 의무자가 아니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아까 3만 원 이하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수수취명세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만 원 초과 접대비인데 접대비는 3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적격 증명을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요. 안 하면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직분이에요. 보궐에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좀 깊은 내용이라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납세자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써야 되지만 요러요러한 사람은 안 써도 또 인정되는 게 있긴 있다더라. 근데 아주 제한적이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서식은 요렇게 돼 있어요. 서식은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소식이 막 되게 그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뭐냐면 아래 3만 원 초과 결액은 제출 명세서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제가 앞에서 막 말씀드렸던 안 받아도 되는 거를 쭉 쓴 거예요.
읍면 지역의 소재, 이거 뭘까요? 읍면 지역의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인데 그 신용카드 가맹 안 한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금융보험 용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적격 증빙도 안 받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애들. 이걸 일단 집계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3만 원 초과 거래분. 왜? 3만 원 이하는 어차피 안 받아도 되니까. 3만 원 초과 거래분 중에 총계가 여기 A예요. 전체 금액이고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요 아래 거 얘기하는 거예요.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아까 국가기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다 인정해 준다며 그것들을 한 게 요 B에 들어가서 여기 쓰고요. A에서 B를 뺀 나머지 C 얘가 명세서 제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적격증명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지만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도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은 해준다. 요거예요. 단 가산세가 붙을 수는 있다. 그래서 가산세 부담하더라도 가산세 2%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게 영수증이 1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럼 가산세 2%면 2만 원 가산세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경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세율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6%, 15%, 24, 뭐 35,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가산세 2% 하더라도 넣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넣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당연히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서 경비 인정이면 다른 사람의 수입이기 때문에. 자, 요 C가 작성 대상이에요. 이 작성 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송금 명세서랑 약간 비슷하죠. 중요한 건 뭐다? 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금액하고. 여기는 이체 내역까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걸 가지고 세금 누락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신고하시는 입장에서는 필요경비 인정돼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적격증빙 안 받았지만 요렇게 해서 명세를 제출해서 제출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돼요. 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라 부과가 돼요. 몇 프로냐? 2%예요. 근데 2% 가산세 부담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쓰시는 게 맞죠. 왜? 소득세율이 최저세율이 6%, 그다음 15, 24 이렇게 하기 때문에 2% 부담받는 게 당연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사업자분 이게 좀 중요하다. 근데 이거 가기 전에 대부분 잘 얘기해서 받아오시긴 받아오세요. 근데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상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맛보기식으로 제가 샥샥 넘어갈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명세서 아까 송금 명세서 그 다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추계 신고 장부 안 쓰신 분들이 소득세 신고나 세무서에서 결정할 때 저게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 말씀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자 송금명세서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차이를 보시면 둘 다 필요경비 인정이 돼요. 송금명세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송금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하고 한 것까지 좋은데 아무거나 해주지 않아요. 되는 애들만 있다 보니까 가산세 대상은 아닌 거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원래 증빙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받으셨죠.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거죠. 왜? 거래 상대방 안 주니까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로는 인정해 드리되 아쉽지만 가산세는 2%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대상거래는 계좌이체 그리고 인과응용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애들. 애시당초 안 받아도 되는 거는 명세서에 쓸 필요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애들만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얘기가 쭉 있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교재에는 없어요. 이건 뭐 사진 찍으셔도 돼요. 별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출연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할 때 회계 용어입니다만 대차 대자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봐서 확인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이 계정 과목은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면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돼요. 뭐로? 지급 명세서라는 걸 신고해야 돼요. 원천 징수 했겠네? 그게 신고가 다 돼 있어요.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할 때 반영된 금액은 대상 금액은 2억인데 적격증빙,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계산서 받은 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거,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한 거 내역 다 합쳐봤는데 1억 5천밖에 안 돼. 그럼 5천만 원 차이 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는 이렇게.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 요 부분은 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된 내역 중에 추려봤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 선정하는 거예요. 엑셀 파일 샘플로 한번 가져왔어요. 상호는 다 지웠어요, 제가. 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매입 금액 허위 대상인데 요거예요. 신고서상 수취 대상 금액은 얼만데 실제로 받은 거 확인되는 건 요거밖에 안 되고 급여도 받아야 될 게 요만큼인데 요건데 요거 아닙니다. 요건데 받은 게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합쳐 보니까 이분은 이 사업자는 좀 심하죠. 혐의 금액이 지금 100억이 넘는 거예요. 107억이에요. 뭐 어떤 상호인지까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심해져. 그 다음에 아래 사업자들 쭉 해요. 이거는 뭐 이렇다고 뭐 사실이에요. 금액이 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서 혐의 금액이 큰 걸로 소트해 놓고 내림차순으로 해놓고 그걸 하나하나씩 신고서랑 뽑고 해서 세부로 이제 좀 보는 거예요. 해서 이거는 선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금액은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국가기관하고 거래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없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그 적격증빙 안 받은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마트를 하나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국가기관하고 거래 금액이 10억인가 있는데 국가기관하고 거래할 게 뭐가 있지? 10억이나? 근데 이게 나중에 해명을 듣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뭐였냐면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 있죠. 그거는 시군구청에서 그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국가기관하고 거래가 맞아요. 그거는 수익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사온 것만 해도 10억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업종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적격증을 안 받고 국가기관하고 다이렉트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금액을 해놓고 정규중징 받는 건 얼만데 나머지 부분에서 좀 소명을 좀 해보세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이거 보이세요? 자, 이거 좀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된 부분이 있고 손으로 쓴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걸 첨부해서 보내요. 재무제표에 보니까 소득세 신고한 거에 보니까 왼쪽에 보면 뭐 유형자산 증가는 뭐 4,400이고 급여는 한 4,500 되고 복리후생비 1,400이고 근데 정규증빙 받은 거 우리가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전체 금액이 요렇다.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통하든 납세가 본인이 손으로 이거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소명 안 되는 게 이게 실수다 한 게 최종적으로 맨 옆에 미소명 금액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요. 그리고 이것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이거 우리 계정 과목이라 그러거든요. 계정 과목별로 분류를 쭉 해서 보내요. 정리를 해서 보내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어, 뭐 이것까지는 인정. 복리후생비까지는 소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비교통비는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복리후생비 보면 여기 1,400인데 1,600은 신용카드 등으로 반응이 돼 있고 소리가 작아요? 수치 제외 금액이 1,200이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 안 해도 되는 게 맞느냐? 하다못해 무슨 국가기관에서 산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산자들한테 산 게 맞느냐? 그거가 입증이 돼요. 그거를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저희 업무 실제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뭐를 보느냐 이런 거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요거 있어요. 이중계상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중계상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초반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요청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신용카드로 하다가 월 말에 받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그거 해놨다. 요거. 네이버 광고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사업자 카드로 충전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네이버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카드로 한 부분이랑 전자세금 계산서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걸 둘 다 해도 되느냐? 안 돼요. 그럼 이중공제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거 빼고 세금 계산하고 가산세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있으니까 된다. 근데 이게 놓치시기 쉬워요. 그래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하시는 경우.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이런 게 있고, 요 정도로 해서 시간이 되다 보니까 4시라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가시더라도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